여러분, 혹시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제국이 있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진짜로요. 동전도, 지폐도, 신용카드도 없는 세상. 바로 잉카 제국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상인 계급이나 상업활동이 국경 내에 전혀 없었던 문명.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돈이나 시장 없이도 당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토를 다스리는 초거대 제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고도로 도시화된 문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수도였던 쿠스코는 인구가 무려 15만 명에 달했어요.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당시 유럽의 중심지였던 런던의 인구가 고작 5만 명이었습니다. 3배나 더 큰 도시를 돈 없이 운영했다. 이거 완전 미스터리 아닌가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잉카 제국은 돈과 시장 없이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돈의 본질과 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여정을 시작하는 현명한 약속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명의 탄생은 곧 돈과 상업의 탄생과 같다고 배우잖아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바로 안데스 산맥의 잉카 문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정교한 계획도시를 개발했고 건축과 토지 계획의 대가였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복잡한 산악관계수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이 모든 거대한 사업들이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잉카 사회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2가지 핵심 요소에 있습니다. 바로 중앙계획과 노동력을 부의 단위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에 의해 중앙에서 철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계좌에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잉카 경제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즉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곧 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에겐 음식이 바로 화폐였던 셈이죠. 그래서 잉카 사람들은 돈으로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타 제도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대가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줬습니다. 음식, 도구, 원자재, 그리고 옷까지 전부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노동세, 즉 미타의 의무를 지진 않았습니다. 고위 귀족이나 성직자 계층은 면제되었죠. 하지만 그들도 종교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했으니 완전히 무임승차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국가에만 의존해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각자 개인적인 생산 활동을 할 자유가 있었어요. 이웃 간에는 돈을 주고받는 대신 품앗이처럼 호의를 교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웃의 밭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그 이웃이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식이었죠. 아주 끈끈한 공동체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기가 막혔던 이유는 부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력이 곧 자산이니까 노동자들을 아주 잘 대우하고 보살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 기꺼이 일하려고 하겠어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잉카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가 잔혹하고 폭력적이기로 유명한 중세시대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모두가 굶주리고 뺏고 죽이던 시대에 잉카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복지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 소유 제도였습니다. 다른 중세 사회처럼 강력한 영주가 마을 주변의 모든 땅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대신 마을 주변의 땅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 경작할 수 있는 땅 한 떼기를 줬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일 이야기죠? 집값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는 N포 세대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그 땅의 크기는 더 늘어났습니다. 아프거나 늙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또한 마을 전체의 공동 책임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는 라마 2마리씩을 지급했습니다. 전근대 시대에 가축을 소유한다는 건 엄청난 자산이었는데 잉카에서는 국가가 이걸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또한 국가는 가뭄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공창고에 막대한 양의 물자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지금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똑같죠. 자, 이쯤 되면 잉카 제국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던 마법 같은 유토피아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니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평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자원에 대한 특권을 누렸고 불평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범죄, 강제 징집, 원치 않는 지역으로의 강제 이주 같은 다른 문명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존재했죠. 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는 지배자들만을 위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배받는 대중의 복지까지 고려했던 보기 드문 전근대 사회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죠. 불행하게도 그들 모르게 바다 건너편에서는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 원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구대륙으로 돌아가 자신이 본 것을 떠벌렸고 이제 유럽인들이 총, 균, 새를 들고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전염병은 잉카 제국을 속수무책으로 약화시켰습니다. 황제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갔죠. 여러 위기에 직면한 제국은 결국 내전에 휩싸였고 때맞춰 도착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혼란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결국 이 광대한 제국을 정복하고 말았죠. 그 결과 대부분의 잉카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배자들의 광산과 농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로로 죽거나 잔혹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질병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착취한 막대한 부는 유럽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저는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한 가지 견해만큼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은 국방이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잉카 제국이 이 개념을 이해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회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번영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사회를 정복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 번영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잉카인들에게는 그 수단이 없었고 그들은 그 대가를 그들의 목숨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내부 시스템이 완벽한 복지 유토피아를 갖추었더라도 외부의 위협을 막아낼 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채 말이죠.